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더 힘세게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주불리 한번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선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들 너무나 힘들고 뭐 민주당 의원님들 말로 할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 민영배 의원님 단식하다가 실려갔다 그러던데. 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언제쯤 예상하세요? 글쎄요. 예상했던 것들이 계속 빗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 내에는 해야 되겠죠. 예. 이번 주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할까요? 저는 수목금 중에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계시는데 헌재가 이것을 빨리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헌재가 판결을 해야 되겠다. 헌재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항이면은 명명백백한데 그러니까 역사적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최고위원님이시니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뭐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중대한 위헌사항 이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였고요. 근데 그 밑에 세부 항목에서 뭐 증거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지 않느냐. 일부 의원들 그 현재 심판관 중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그걸 또 토의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나 싶어요. 혹시라도 뭐 반대 의견 내고 이런 재판관은 없겠죠? 글쎄요. 저는 8대 0이라고 확신은 하는데 지금 하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거는 뭐 다른 걸 생각한다는 게 재판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판관 일부는 전체적인 거는 찬성하겠지만 그 항목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소수 의견을 내고 빨리 판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8대 0 나오면 8대 0 하고 그 항목에 따른 의견상 이견이 있는 거는 그냥 소수 의견으로 달아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지금은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헌재 재판관께서도 좀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빨리 내려줘야 이 혼란을 끝장낼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걸 파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요. 없는 거죠. 법원 그건 바로 벗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87년도 헌법, 이 헌법 정신은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헌법 정신은 과거 헌법과 차이는 구태타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는 대통령도
잘 못하면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87 헌법의 정신, 이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헌법 정신을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대행 아닙니까? 네, 그럼요.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오늘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최후 통첩 형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응하지 않는다면은 응분의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죠. 예. 네네. 그러면 내일까지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까지 못하면은 목요일쯤 의원들의 총회를 열어서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실제 위헌 사항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마은혁 임명한 거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헌재에서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임명을 보류하고 있고 또 거부권 행사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지금 위헌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우리가 민주당에서 좀 인내했던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만약에 탄핵시키면 어떠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인내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인내를 했지만 이번 주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중대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뭘 좀 하면서 하면은 봐주겠는데 경제를 한다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자가 있는데 경제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네. 이렇게 계속 불확실 상태로 놔두고 이번에 지금 미국이 민감 국가로 우리 정부를 지정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네. 더군다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번에 미국 가서 그쪽을 만났는데도 모르고 돌아왔다니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아주 큰 거죠.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1월 초에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2달 동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 지난주에 겨우 외통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확인해 보겠다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 관련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죠. 특히 예. 그 민간 국가 지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이 핵 발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체 핵 무장할 뭐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민간 국가를 고려하는 요소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국가안보, 지역 불안, 경제적인 안보 위협, 핵 확산, 테러 지원이거든요. 예. 일단 우리는 테러 지원은 아니잖아요. 예. 국가안보와 지역 불안, 경제안보 위협 요건 통틀어서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나면서 안보가 대단히 불안한 고고한 요인이라고 보고 그중에 핵심적인 요인은 핵 확산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일 고려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지금 핵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23년도 1월 11일은 전술핵 배치나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었고 23년 4월 28일 날 방미 가서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 무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얼마나 우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요 대통령이 이 발언하기 전에는 물론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있긴 했지만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로 일관돼 왔었는데 대통령이 이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극우 세력들 보수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핵 개발해야 되겠다, 핵 무장해야 되겠다, 뭐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고 학자들도 이 목소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 워싱턴 조회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국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잘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모든 걸 관리가 되고 있었고 안보도. 그런데 12.3 내란으로 인해서 쿠데타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12.3 쿠데타는 위험 국가가 됐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위험 국가나 민감 국가는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항목에 민감 국가를 포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목록에 들어있지만 공식 발효는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한 달 정도 우리한테 네.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그 민감 국가 목록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지금 당장 사실 지금 정도 빼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정도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거는 바이든 때 지금 지정한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때 지정하고 트럼프 때는 정부 들어와서는 여기에 그냥 묵인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관들이 가서 이렇게 할 정도의 범위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이걸 해결하려면 헌재에서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회복하는 이런 속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대통령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너나 없이 또 핵 주장을 계속해요. 그런 주장을 멈춰야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 주장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의 비핵화 때 비핵화 약속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 하면서 주장했고요. 홍준표는 과거부터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 현실화에서 북한 위협을 막아야 된다. 한동훈이도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안철수도 그렇고 뭐 하나같이 다 핵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국민 여론이 한 70% 이상이 핵무장이 필요하다. 북한 위협이 가중되니까 그런 국민 여론의 등을 업고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동맹 아닙니까? 네. 미국하고는. 근데 네. 동맹 국가를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지금 민감 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그런 명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넣어놓으니 이거 동맹이 맞나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이 미국과 예전의 동맹 관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동맹 관계는 그대로 유지해야죠. 사실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과거처럼 아주 강한 동맹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음 정부 우리가 민주정부 우리가 집권한다면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정권을 뺏긴다면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핵개발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미 테러 특히 친위 쿠데타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당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만약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내란을 옹호한다면은 동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죠. 여기는 나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동맹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간 국가를 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나라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를 잡아야지요. 네, 그래야 네. 한미 동맹 관계도 제대로 복원이 되겠죠. 네. 지금 미국은 사실 현재 윤석열 정부,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는 정부들을 거의 인정 안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통화 한 번 안 했고, 국방부 장관도 바이든 때 장관이나 트럼프 때 국방부 장관도 한반도 패싱을 하고, 누구랑 지금 이렇게 혼란한 국가, 그리고 또 내란을 옹호하는 행정부 일부,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제 MBC 뉴스 보면서 아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시면은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했던 게 어제 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지난해 6월이죠. 네.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 정보작전이다 이런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합참 승인 아래 아파치, 헬기, 해병대, 공군 전투기 동원됐는데 문제는 완전히 북한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이 가서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도를 높여서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그러는데 확인이 되셨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합참에서 정확히 확인은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부인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자기들은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청문회 때 하고 국방에서 추미애 의원이 예리하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실제 아주 훈련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것이 맞는 것 같고, 실제 거기서 제시된 건 한 4번 정도로 6월, 7월, 8월, 11월인데 제가 제보 받았을 땐 6번인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NLL 근처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면서 고도를 높였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북방 한계선을 또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서 또 육지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주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 사실 훈련을 하더라도 적의 대공하기로부터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하기 사거리 밖에서 주로 훈련을 해요. 예.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 가까이 한다면은 등고성을 따라서 하는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낮게 한 10m 정도 낮게 이렇게 예. 등고선 비행을 해요. 그래야 적의 대공하기로부터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 높게 떠서 이렇게 가면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나 잡아봐라 하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런 것은 훈련하는 형식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제 전쟁을 유발한다든가 도발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합참에서는 실제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합참에서는 부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쟁을 유발하라고 이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인 훈련을 해라. 최대한 근접해서 한번 해봐라. 실전같이. 그렇게 하면 뭐 요새 북한이 많이 오물풍선 도발하고 뭐 이러니까 실제 전쟁처럼 해보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용현은 이렇게 훈련을 했을 때 북한에서 도발을 감행하면 그걸 빌미로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합참으로 내려간 명령은 실전에 최대한 유사하게 훈련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의도는 모르고 훈련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군은 사실 아파치 부대나 합참은 몰랐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김용현 머리와 윤석열 머릿속에는 쟤들이 제발 도발을 해서 도발하면 우리가 빌미로 또 맞대응하고 그러면 막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상황이 떨어지면은 비상계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런 머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6월부터 이때도 6월, 7월, 8월, 11일이지 않습니까? 6월부터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 실제 4일 날 보면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켜요. 효력 정지를. 그리고 나서는 우리 대북 확성기도 틀고 막 공세적으로 훈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의도를 하면서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아마
합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한이 도발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강도를 높여서 맞대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위에 윤석열과 김용년 머릿속에는 긴장을 고조시켜서 도발을 자꾸 유도하면은 뭐 오물풍선 원점도 타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실제 비상계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참의장도 뭐 직을 걸고 예. 북풍은 아니었다. 실전적 얘기하죠. 훈련을 한 거다 하는데 그 실전적인 훈련이 안전이 평상시 훈련 개념은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하게 돼 있어요. 실전적 훈련도. 그러면 군사분계선이나 NLL로부터 대공하기 사거리 박힌 한참 멀리서 하고 하더라도 높게 뜨면 북한에서 보이니까 산을 따라서 등고선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군단장이나 할 때 전방에 헬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예. 전방에 옆으로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따라 못 들어가요. 취약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쪽 가더라도 나왔다가 다시 이래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등고성 비행을 해요. 예. 그럼 막 멀미 날 정도로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계곡 따라서 이래 들어가고요. 왜 북한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사분계선을 한 5km나 10km 지점에서 내리고 그다음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김용년이나 저 위의 머릿속에는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을 확률이 많고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합참의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유치죄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실제 어렵죠, 그것이. 네. 개인적으로 합참의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을만 합니까?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합참의장 같은 경우 이번에 12.3 내란에 또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은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합참에서 계엄과가 있고요. 계엄 사항실을 합참요원으로 20-30명 직접 꾸렸고 사실은 그거 다 관여되는 그렇죠. 거죠. 저랑 네. 맞고. 그리고 비상계엄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경계태세 2급이라고 해서 적의 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 실제 사항에 옛날 진돗개라고 하는 무장공비 나타날 때는 그 경계태세 2급을 걸었거든요. 그럼 정군이 탄약과 수류탄을 다 지급받고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이 좀 오래됐으면은 바로 군이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아파치 훈련 외에 또 윤석열 일당이 외환 유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부추길 만한 일을 한 게 몇 가지 많죠. 사례가 더 있죠. 6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그렇고 대규모 그 백령도하고 연평도 일대에서 포격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났을 때 당시도 연평도에서 포탄 훈련을 했어요. 바다로. 했는데 NLL 수평으로 옆으로 했는데 그것이 북한에게 자극이 돼서 이제 북한이 역으로 연평도에 대해 포격 한 200발 정도 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우리가 피해가 있어서 역대응도 하고 긴장이 고조됐는데 그와 똑같은 위치에 또 대규모 200-300발의 포탄을 사격 훈련을 집중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고 훈련은 좀 더 안전한 지역 더 남쪽 바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연평도 때 사항과 비슷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더 대규모로 하고 이런 것들은 북한을 자극을 해서 도발을 하는 빌미를 줘서 이렇게 비상계엄의 어떤 여건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 밑에 부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못하죠. 야, 실전적인 훈련 좀 세게 해봐라. 최대한 NLL 근접까지 예. 이렇게 사격해봐. 그게 실전적인 훈련이잖아요. 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이제 뭐 다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이 내란 3인방이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자들이 생각했을 때 비상계엄 발동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시, 그럼요. 사변 또는 네.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북한이 대응을 안 해주니까 네. 결국은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응을 천만다행으로 대응을 안 해줬고. 북한이 그렇게 막 자극했는데도 우리가 막 드론도 띄우고 그랬는데도 네. 대응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요. 아니요, 이유는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북한은 그때 가장 관심이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었고, 러시아에 그때 북한의 무기를 엄청 수출했어요. 포탄, 뭐 그다음에 뭐 여러 방사포 이런 걸 수출 먼저 했었고요. 그 북한이 그동안 그 경제 제재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한로가 트인 겁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선으로 할 거야 하고 그냥 그 차단해 놓고 러시아로 이렇게 무기 수출과 무기 지원하는 공급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병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한 10,000여 명의 파병. 사실 10,000명 정도 파병을 하면은 안보의 공백이 엄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도발을 하고 하면 2개 전선을 유지하는데 북한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사적인 위험만, 김여정이 나와서 뭐 막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욕하고 뭐 도발 수위하고 그다음 오물풍선을 막 보내서 뭐 이렇게 그 교란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랬던 것 같고요. 만약 러시아에 그런 변수가 없었으면은 북한은 분명히 맞대응을 예. 해서 혼란 사항이 왔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제 정세도 윤석열 편을 안 들어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재 선거가 늦어지면서 온갖 못된 짓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배모 변호사라고 곽종근 예. 사령관하고 육사 동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자가 곽종근 사령관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민주당한테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참 새까만 후배이긴 합니다만 그자도 육사 후배라고 하는데 혹시 배모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육사 출신 중에서도 군 법무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 전역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곽종근 가족 배우자한테 해유하고 그것이 공작이죠. 공작이죠. 전화를 해서 내가 예. 도와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이 풀려났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 기대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부터 해유당했다. 정언이 해유된 예. 거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뒤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유한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공작이고 해유인 거죠. 그런데 곽종근 배우자 되시는 분도 역시 그 남편과 비슷하게 강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촉이 왔을 때 문자 보내지 마라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고 그때도 강단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남편은 양심에 따라서 얘기했다. 그리고 내란 이거 잘못된 거다. 국회를 침탈하고 했으면 죄를 져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부하들이 자기 명령에 의해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본인이 남편이 다 책임진다고 했다.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지 죽을 때 진실을 얘기하고 떳떳하게 갈 거 아니냐. 그런 거다라고 아주 강단 있게. 부인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했죠. 사실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누군가 막 변호사가 그렇죠. 전화하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너네 해유 남편 당할 산다. 수가 있죠. 막 예,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 네, 일반 여염집 아녀자 같으면 흔들리죠. 네.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저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몇 분 만나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곽종근이가 그 사령관의 지상구성군 사령부의 작전처장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연합사 지구사도 연합사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예하부대까지 장군들을 모아서 한미 행사를 해요. 한미 장군 부부 행사. 이런 거 했을 때는 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잘 기억이 안 개인적으로 나요. 뭐 이렇게 알고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고. 한
한 100명 모인데 리셉션 예.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 미군들 장군 부부, 우리 장군 부부들 같이 오고 이런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행사하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그렇죠. 헤어진 또 전역한 지 제가 한 6년 이상 됐고 그 사이에 뭐 교류가 있었으면 알 텐데 교류가 없으니까 아마 몇 번 뵀던 것 같긴 해요. 네. 곽종근 사령관이 육사 47기죠. 네네. 그러면은 최고위원님 7년 후배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40기이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군에서 이렇게 겹쳤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실 때 그때 겹쳤고 또 다른 군 생활할 때는 다른 같이 데는 해보신 겹친 적은 적이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특전사령관 관계 원래는 특전사 쪽에 경험이 없었는데 특전사령관으로 발령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어떤 일종의 그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던데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곽종근 사령관이 대단히 유능한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선두로 달리는 동기보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됐어요. 그래서 투스타도 합참 작전 기획 부장을 했는데 작기 부장이면 되게 핵심 보직인데 예. 군단장을 못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국방이니까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작전부장은 나간 것 같은데 작기 부장이 못 나가서 제가 국방에서 만나서 한 번 위로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하고 작기 부장은 진급자리인데 못 나갔길래 그리고 제가 잊었는데 그러니까 한 3차 정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생들 다 군단장 쓰리스타 됐는데 본인이 못 나간 상태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아마 김용년이가 딱 포스팅을 하니까 김용년 그 당시는 경호처장이죠. 대단히 충성을 다 맹세를 했을 것 같고 또 본인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야 뭐 그렇죠. 초창기에야 이런 계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가스라이팅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의 핵심 부대로 동원하도록 친위 부대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철저히 김용현과 윤석열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모 변호사 같이 이렇게 회유하고 공작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 교사도 될 수 있고 네. 또 강요도 될 수 있고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도 되는데 혹시 이 자를 뭐 고발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네. 어저께 나온 기사라서 예. 아직 그 당 그 법률위원회하고는 상의를 못 해봤는데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죠, 사실은. 예. 당에서.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선고일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하네요. 네, 다행이네요. 예. 네. 오늘 발표하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중에 목요일쯤 하겠죠, 목요일. 예, 하면. 할 수 있겠죠. 네네. 아, 좀 빨리 좀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아마 거의 다 됐던 것 같고 예.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나 싶네요. 네네. 이번 주를 넘어간다면은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보십시오. 저기 화면에도 보십시오. 저 많은 분들이 거리로 아스팔트로 나와서 밤을 지새우고 또 국민들은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노심초사하는데 빨리 끝을 내야죠. 네.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얘기가 이렇게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동선도 좀 조심해서 짜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당에서 파악하기로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좀 구체성 있는 그런 제보였습니까? 그 제보가 여러 사람한테 왔었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제보의 신빙성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어떤 제보든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미 작년 연초에 진짜로 그 테러를 당해서 천운으로 살아나신 거지 0.1mm만 더 칼이 깊게 들어갔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잖아요. 그런 테러를 당했었고 지금은 감정이
극우 저쪽에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저도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거리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저 김병주 간다 하면 막 큰 소리로 달려들고 막 해요. 네, 그런 경험을 한 4-5번 겪었어요. 요즘에도 좀 네. 입고 다니십니까? 네, 밖에 나갈 땐 좀 입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던 이런 현상이에요. 전에는 제가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하고 많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로 극우 세력들이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또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저도 이재명 대표님한테 탄핵이 발표되고 나서도 한 1-2주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라고 지금 조언을 드리고 있죠. 네.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까지도 뭐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째 요즘 보면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가요? 그러니까요. 특히 목사의 이런 얘기는 대단히 참 있을 수도 없고 또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보니까 성공회 교수도 하고 뭐 성공회든가요? 저기 성공회가 아니라 예. 한일 장로회 그죠? 장로회? 예. 장로교 쪽에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독실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소기천 저분 같은 경우 독실한 신자 같은 경우는 저것이 어떤 목사님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법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나 그런 암시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예. 장신대 출신 같았는데 저런 사람 목사 아닙니다. 예, 목사 옷 입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 아닙니다. 특히 장로회 같은 경우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진짜로 이런 살인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사랑과 평화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무슨 네.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한테 승복해라, 승복 발표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당치도 않지요. 지금 자기들이 승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승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왜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승복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까?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이가 승복해야 되는 거고 온 국민들은 왜 승복을 합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단죄를 하면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 대다수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데 뭐 거기에 당연한 그 결과인 거죠. 탄핵이 되더라도. 그러는데 괜히 어거지로 승복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들은 아마 자꾸 절차적 하자를 자꾸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작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획책하지 않나. 그리고 프레임을 지금 이쪽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자체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은. 그리고 여긴 파괴하는 세력인데 이걸 동등하게 자꾸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동등하게 갖고 갈 이슈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대다수 국민과 이거를 파괴하는 극단론자의 싸움인데 이걸 동등한 레벨로 갖고 가려고 자꾸 모든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전쟁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 보수는 오히려 이런 가치를 더 중시 여겨야 되는 거죠. 네.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향님, 김병주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나고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님한테 우리 정의리안들 대표해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건강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주블리 안보특강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